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일 동맹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체인 이 동맹이 한국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동맹도 흔들립니다. 워싱턴 DC의 한 외교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핵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의 분열은 외부의 적들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동맹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은 한국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수많은 시민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의견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카슨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연구소에서 동북아 정세와 국제협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로 파견되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K-팝과 K-드라마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한 적은 없었죠. 제게 한국은 작고 효율적인 나라 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일은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현대식 복합체처럼 보였고 입국 절차는 깔끔하고 신속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의 긴 대기 시간을 떠올리며 이건 무슨 마법 같은 효율성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짐을 찾고 택시를 타며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고층 빌딩과 질서 정연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묵게 된 숙소는 강남 지역에 위치한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오후 늦은 시간이었죠. 간단히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찬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길거리는 현대적인 건물과 상점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화 수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문은 간단한 QR코드 스캔으로 끝났고 계산도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제게 커피를 건네주던 점원이 밝게 웃으며 영어로 커피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외국인으로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추천받은 근처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고심 끝에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색색의 반찬들이 눈앞에 놓였을 때 저는 마치 TV 요리 프로그램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한 입 먹어본 뒤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음식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한 도시 환경,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현대적인 기술 수준은 예상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인 외교관과의 대화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외교관은 이른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단정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서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매우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작고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강화하려는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이요? 한국이요? 솔직히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고 미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과 결단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일 협력에서 우리의 역할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제, 안보, 그리고 문화 모든 면에서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동맹의 일원이 아니라 주체로서 동맹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의 설명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교관의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지만 제가 느끼기엔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은 이런 동맹의 주도적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은 종종 우리가 가진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 논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은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는 이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정치적 대립의 이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탄핵 찬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료 연구원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최근 탄핵 논란과 관련된 보고서를 검토해보세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탄핵 논란으로 인해 한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죠. 특히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한 점은 우려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는 저를 광화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탄핵 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기대 반, 의문 반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자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구호가 광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한 한국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극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눈에는 강렬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외교 연구원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동맹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한국이 점점 더 자주적인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단결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의 주제는 특정 정치적 사안이었지만 사람들이 흔드는 태극기 속에는 한국의 자주성과 강인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나라는 동맹을 믿고 동시에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은 여전히 그 길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체적인 강력한 힘과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이 나라의 강점으로 자리 잡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답게
첨단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를 지나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조용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와 함께 한 IT 기업을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AI 기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젊은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통해 반도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국가 안보와요? 반도체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의 모든 기술의 기반이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 생존과 동맹의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저는 이 나라가 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기술과 경제력을 통해 자신만의 자주성을 구축해야만 했던 것이죠. 판교의 견학을 마친 뒤 동료는 저를 한옥으로 개조된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속 현대적인 빌딩들과는 대조적으로 찻집 내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는 전통다도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과 전통이 공존합니다. 전통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기술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죠. 저는 차를 마시며 문득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전통보다 혁신과 미래를 더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혁신적일수록 전통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저는 연구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군 관계자는 특히 한국군의 방위산업이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정밀 타격 무기들이 훈련에서 핵심적인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미일 외교의 실제적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 AI 같은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의 중심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개념은 아직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강연자의 발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미국 출신의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이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은 방위산업과 기술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군은 이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한 학자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의를 듣는 동안 저는 이 지역의 긴장감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제출된 보고서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자들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이러한 도발들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동맹이 흔들린다면 북한과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한국은 혼자서 싸울 힘을 키우고 있지만 동맹은 그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는 북한과 가깝게 위치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외부 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놀랍도록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일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주민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도발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왔으니까요.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력한 내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결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들은 한국이 가진 강점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기술, 문화, 외교에서 강력한 역량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력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을 넘어서 이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는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겼죠. 그러나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열린 마지막 세미나에 참석하며 저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협력과 리더십이었어요. 첫 번째 연사는 일본에서 온 외교 전문가였는데 그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에서 점점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지원하는 조력자였지만 이제는 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판교에서 보았던 한국의 첨단 기술, 광화문에서 느꼈던 한국인의 자부심.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강대국들 사이의 중간다리가 아닌 스스로 중심을 잡고 리드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사는 미국에서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경제,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이자 리더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직접 목격한 사실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 날을 기념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에릭,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날, 저는 연구소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가진 힘과 잠재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연구소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판교에서 만난 IT 회사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이 반도체와 AI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안보와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자료 화면에 표시된 수치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광화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국민들의 강한 자부심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국가와 동맹의 가치를 지키려는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 자주성, 그리고 국민의 열망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제게 와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동맹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치적 갈등이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가진 역량과 의지를 설명하며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며칠 후 연구소에서는 동부가 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국 동맹을 넘어 리더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한국이 동맹의 한 축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제 연구와 경험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낀 것처럼 동료들과 국제사회가 이 나라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한미일 협력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오사카의 한 술집. 일본은 미래가 없어. 우리 세대는 진짜 답이 없다.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며 일본 청년들이 거침없이 일본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한 남성이 어디 감히 일본을 비난하냐며 크게 분노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시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제 삶은 세대를 이어내려온 스시 가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가게는 도쿄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이 가업을 이어받을 날을 고대하며 저를 키우셨죠. 어릴 적부터 제게 일본의 위대함과 경제 부흥기 때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일본의 기적적인 성장을 직접 겪으신 분입니다.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일본은 7, 80년대에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이 되었고 그 시절 일본의 성장 신화는 가정 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 혜택 속에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연스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업과 금융권에서 번 돈으로 도쿄의 작은 부동산까지 마련하셨고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 들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스시는 마치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도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제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일본의 전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같은 말들이 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스시를 먹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일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 경제가 위태롭다는 뉴스가 가끔 들리긴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디지털 혁신에서 일본이 뒤처진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시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고 저도 아버지 덕분에 모아둔 재산이 넉넉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은 여전히 안정적인 중산층이었고 제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체기에 대한 소문은 제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타케시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이 가게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가업을 지키는 것이 곧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시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일본 전통을 이어가는 숭고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자부심과 확신은 딸 아야메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제 말에 순종적이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 아야메는 어릴 때까지 저의 기대에 순응하는 아이였습니다. 스시 가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저희 부부는 당연히 아야메가 우리 가게를 책임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아야메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 반항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에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야메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점차 한국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세에 편승하는 정도라 생각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야메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라는 이유였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유행이 지나가면 잊혀질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야메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한국 아이돌의 앨범을 모으고 K-팝 콘서트에 가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점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나요? 제가 성장할 때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기 위해 애쓰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는데 제 딸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야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 부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답이 없다며 미래를 한국에서 찾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자신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야메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딸은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으로 6개월간 다녀오더니 한국의 삶이 더 좋았다며 일본으로 돌아와도 취업은 한국에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제 딸과의 충돌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이었죠. 아야메와의 첫 충돌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설득했습니다. 아야메야,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야지. 여기 우리 가게가 있잖니? 하지만 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일본은 미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일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야. 너는 부모에게 받은 혜택을 모르고 그깟 한국 따위를 동경하는 거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야메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딸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게를 이어야 해. 이 가게는 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3대에 걸쳐 이어온 소중한 전통이야. 그러나 아야메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 인생을 아빠의 기대에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인연을 끊겠다는 극단적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좋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더 이상 나와 내 엄마에게 기대하지 마라. 이 집에서 나가면 끝이야. 제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야메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어요, 아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 딸은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딸이 떠난 뒤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TV에서 한국과 관련된 뉴스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거나 전원을 꺼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체면과 스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애썼지만 딸의 빈자리는 가슴 깊숙이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더불어 딸의 반항이 모두 한국 문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서 딸을 빼앗아간 것 같았고 그것이 참을 수 없이 분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가 제 가족에게 침투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제 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게의 손님들은 스시 맛에 감탄하고 칭찬했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기면서 저의 일상은 단조로움과 허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시 가게를 여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제 인생의 리듬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변함없이 찾아와 스시를 즐기고 저를 칭찬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딸 아야메와의 단절이 만들어낸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저와 아내의 생활은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과의 갈등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이 떠난 후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며칠쯤 쉬어볼까? 평생을 스시가게에 묶여 살아온 저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가게 문을 닫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게를 쉬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 당신이 평생 가게를 쉬지 않던 사람이.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제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녀의 미소는 제게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지로 오사카와 교토를 선택했습니다.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던 이 도시들은 제가 평생 스시가게에 묶여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교토의 전통 사찰과 오사카의 활기찬 거리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 들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챙겨 오랜만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이 낯설고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난 자유는 예상보다 달콤했습니다. 교토에 도착해 오래된 사찰을 둘러보고 조용한 정원을 산책할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딸 또래의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아야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로 제 마음은 한 번도 온전히 평온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와 함께 오사카의 이자카야에 들렀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그곳은 저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소 혼자 조용한 닷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저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친구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예상과 달리 무거운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은 미래가 없어. 우리 세대는 진짜 답이 없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문제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취업의 어려움과 답답한 체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디 감히 일본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참으며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제지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한마디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제 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한국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오사카의 이자카야에서 들었던 젊은 친구들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일본을 이렇게 비하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비난하는 그 목소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한국을 칭송하며 일본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뒤처져 있어. 그들이 외치던 그 말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스시 가게를 다시 운영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손님들이 떠난 조용한 밤이면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딸 아야메가 왜 그렇게 한국을 동경하고 일본을 떠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에 오는 젊은 손님들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일본 사회를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게 만드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아야메가 왜 그토록 강한 결심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젊은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 질문에 손님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한국 문화가 엄청 인기예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죠. 그들의 대답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죠? 일본에도 충분히 좋은 게 많지 않나요? 제 질문에 손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좋지만 한국은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디지털 기술도 앞서가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옛날 방식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디지털 발전과 자유로운 분위기는 제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오랜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였기에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돼요. 결제도, 교통도,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요. 그들의 말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딸 아야메가 왜 한국을 그렇게 동경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야메는 미래를 더 나은 환경에서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을 강요했고 그것이 아야메에게는 구속으로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젊은 손님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일본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스시 가업을 지키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저에게 이 변화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방문객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딸, 아야메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야매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아빠, 오랜만이에요. 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야매가 한국으로 떠난 후 저는 매일같이 딸을 그리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딸을 다시 마주하고 나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요. 아야매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딸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야매는 조심스럽게 아빠도 한국에 와보지 않을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은 물론 가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제안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게도 있고 여행을 가기엔 좀 전은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야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 번만 제 눈으로 한국을 봐줘요.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직접 보면 아빠도 이해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아야매의 제안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가업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간다는 것은 저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게에 묶여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민해보겠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아야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일부분을 되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딸이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딸이 왜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딸을 이해해 보려는 거네. 아내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를 끝내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화된 사회인지 몸소 체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금과 종이 영수증을 사용하는데 익숙했기에 이 모든 것이 마치 미래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아야매가 제가 긴장한 것을 눈치챘는지 아빠, 천천히 둘러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었습니다. 아야매는 저를 위해 미리 예약한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조차 스마트폰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야매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를 데리고 근처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QR코드를 스캔해 주문을 하는 모습은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주문이 이렇게 간단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아야매는 웃으며 아빠 여기는 이런 게 당연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결제도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본 한국 젊은이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아왔던 터라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야메는 행복한 모습으로 저를 한국의 여러 명소로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시 곳곳에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야메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야메는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토록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일본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구나. 제가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왜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지, 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한국에서 느낀 이 발전과 변화가 부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과연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좌절하고 불만을 표출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느낀 충격과 감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딸 아야메가 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이제야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딸이 꿈을 키우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으니 그동안 딸의 선택을 무작정 반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딸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고집스러움 대신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미안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아야메 하고 부르자 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말들이 가슴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널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저의 말에 아야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늘 저를 지키려는 마음에 갇혀 있었지만 그게 저를 묶어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는 사실이 더 이상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야메, 미안하다. 그때 화내고 연락 끊은 거 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얽혀있던 오해와 감정을 풀어내며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제는 아야메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제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딸을 이해하고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구나. 저는 일본의 전통과 가치에 묶여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딸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활기찬 사회와 기술의 발전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시 가게를 다시 열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국에서 느꼈던 변화의 기운과 젊은이들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일본 사회의 정체와 답답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젊은 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멋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 보여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이 왜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과 자부심이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가업을 지키며 살아온 저의 삶이 지금의 세대에게는 답답하고 구식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자부심으로 삼아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저에게 일본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에서 느꼈던 경험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 옳았어. 한국에서 보니 모든 게 달랐어.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던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제가 말하자 아내는 하지만 당신이 해온 일도 중요해. 우리가 쌓아온 것들 역시 소중한 가치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위로를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스시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마다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야메가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느꼈을 자유와 희망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전통과 변화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걸까? 딸 아야메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과감히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여전히 일본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과거의 자부심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전통을 지키며 변화를 수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고객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변화와 발전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스시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찾고 싶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전통 속에서 살며 새로운 세상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 자신을 뒤돌아보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운 발전과 활기찬 사회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이 소중하듯이 이제 저는 변화와 혁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야메의 한국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저 또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성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성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저도 변화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딸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저 역시 전통과 변화의 균형을 찾아 새로운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영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저와 딸이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